추미애가 청와대와 전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을 계속할 것이냐, 숨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SNS를 하거나 아니면 법무부에 출근해서 얘기할 것이다. 출근길에 기자한테는 일체 얘기를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제 방송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은 방금 전에 페이북에 글을 올렸다. 그것이 지금 속보로 언론에 지금 일제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SNS와 달리 굉장히 짧게 두 줄만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는 길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울분을 좀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뭐라고만 딱 되어 있냐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 이런 이 동의 그야말로 격려의 이모티콘이 5,600개 약 거의 6,000개나 달렸어요. 1시간 만에. 그리고 댓글도 1시간 만에 약 1,000개 정도가 달렸고 공유가 352회 정도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북을 쓴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에 그러니까 28일이니까 17일 만에 처음인 첫 SNS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페이스북에 최근 페이스북에는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다 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하얗게 밤을 지는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안 될 때 본인이 얼마나 산산조각이 나겠느냐. 명예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이게 내 이름이 산산조각이 난다. 그렇지만은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 이건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생각과 달리 징계의 의결까지는 잘 나갔는데 사실 징계 의결도 잘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해임하려고 그랬는데 정직 불과 2개월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법원에서 딱 기각이 돼버렸어요.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생각보다 그야말로 독한 성격의 참이라고 고생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아니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제 밤 10시 10분경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27일 밤 10시 10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00개가 넘는 댓글 45분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과 공유가 352 그리고 이모티콘 좋아요가 5,600개 어마어마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문바들이 3개입니다. 여기에서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다. 이런 댓글이 줄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명색이 법무장관이시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비판 댓글도 지금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 넘게 침묵을 이제 깼어요. 왜냐면 12월 24일 날 판결이 난 이후로는 열 나흘이네요. 열 나흘. 14일 2주 만에 이제 결국은 입을 열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결국 월요일 날 이렇게 야밤에 올렸다 글을. 자, 그러면 이게 쉽게 오지 않는 그날이 뭡니까? 윤석열을 내쫓는 날이죠. 그렇죠? 식물총장으로 1년 내내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징계의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식물총장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이게 그날이 쉽게 안 왔어요. 왜 행정처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법으로 2번 3번씩 오뚜기같이 살아나는데 기어이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날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돼서 본인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리고 취임할 때도 국민께 약속했던 검찰 개혁 완수의 날이 와서 월계관을 반드시 쓰고야 말겠다. 이렇게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는 본인이 주어로 돼서 그렇게 오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장관직을 내놓았지만 후임 장관이 와서 그 일을 성취하라는 얘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쫄르고 압박하고 반발을 하다가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다 이제 청와대가 사의를 생각보다 빨리 본래는 대통령도 1월 초에 이 징계 의결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1월 초에 꽃가마를 펴서 내보내려고 공수처 설치하는 거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지지율은 빠지죠. 민주당 지지율 빠지지. 본인 지지율 빠지지. 4월 선거는 당을 앞당겨오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추미애 신경 써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는 같아요. 검찰 개혁이 와가지고 제대로 윤석열을 몰아내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 독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아니 들 수가 없네요. 예.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추미애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몰아내는 데서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구치소와 541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방기했던 이 직무유기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지 NGO 단체에서 한번 이거 옛날에 말이죠. 이 IMF가 봤을 때 IMF를 방치 못한 죄로 영창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에서 우리 국내에서 단일시설에서 500여 명이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인 일이에요.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이 구치소 같은 거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워닝들이 충분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 방기 아닌지 한번 이거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또 실패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이를 또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나경원이 피의사실 유포를 누가 했어요? 추미애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내가 보고받고 있는데 죄가 좀 된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국회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가 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그 수사를 누가 했는데요? 이성윤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수가 무려 1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13건 전부 다 이성윤이가 전부 불기소 처분했어요. 자, 이러니 추미애가 지금 여기저기 걸린 나경원 의원 법률가니에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법률가니까 이거 추미애와의 연계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경위로 이 재탕, 3탄, 4탄까지 쳐가지고 불기소 처분했는지 여기에 추미애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27일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을 끄는 것이다. 진실에 있음 이유 추미애 검찰의 패배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도 안 되는 사건이면 이성윤마저도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했겠느냐. 저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빼는 정권인의 민주당과 추장관은 검찰을 무리하게 움직여서 대대적인 탄압 수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누가 배후에 있냐? 누가? 추장관이다. 누가 그 수뇌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저와 이 정권이 카리텔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다가 실패하고 징계마저 법관의 양심 앞에 무력화된 이 정권이 이제는 버젓이 검찰총장 탄핵을 꺼내들고 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사법자각 3단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인사권, 징계권 남용이 1단계, 공수처가 2단계, 이제 3단계는 탄검사 벌초다. 그래서 180석 입법 독재 권력으로 마음에 안 드는 탄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질서 장악의 본격화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추미애는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3연패, 또 나경원 또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눈바들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문자 공세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청와대 청원란에 윤석열 총장 탄핵하라 이런 청원을 올려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여전히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윤 총장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연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올린 글에는 빨갱이 타령이 지겹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어제는 댓글에 올렸냐면 이승환 빨갱이놈 정치에 끼어들지 말고 노래나 똑바로 해라. 어린 놈이 나라를 망쳐먹는데 끼어들지 말고 요런 비판이 달리니까 요거를 갖다가 본인이 캡처해서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놈의 빨갱이 타기는 지겹지만 어린 놈으로 보였다면 고마워.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 수 없는 참 이 표현의 자유 이 예술인은 또 호불호 분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맥락하게 이미 법적 근거도 다 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이승환 이건 이념적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갱이 같은 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비판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징계 처분 이 효력정지 결정이 내린 날에는 뭐라고 페북에 올렸느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라면서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25일 날에는 또 올렸어요.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이념이 그야말로 편향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행정법원의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6일 날 조선일보에 칼럼 하나를 썼어요. 법원의 윤석열 결정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폭주하는 권력을 사실과 법리로 판단한 법원이 막아섰다. 검찰 독립성과 법치는 누가 훼손했는지 국민은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아주 좋은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여러분들께 한 5분에 걸쳐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예. 힘겨웠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코로나 감염병이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존엄, 자존, 공존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한 해였다. 하지만 이 자연재해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이른바 운동권 독재 세력에 의해 허물어진 일이었다. 독선적이다 못해 광기의 양상으로까지 치달린 추미애 장관과 그 동조자들의 행태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그는 객단 속에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던 건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거침없는 권력의 기세 앞에 어떤 호소도 분노도 저항도 무력해 보였다. 이 폭주하는 권력을 법원이 막아섰다. 법무장관이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권한을 총장을 해임하는 도구로 전행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행위라는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준엄한 판시가 그 시작이었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한 임정엽 서울중앙지법 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홍승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목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3명의 이 법관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임정엽, 그 다음에 홍순욱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 무너져 내리는 검찰 바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중 홍순욱 판사의 결정문 내용을 읽어보았다. 누가 보든 편드는 결정이 아니었다. 그 한 사례로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는 검찰 전체의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 수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수관 검사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이 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용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일체의 가정 주관적 주장, 애매함을 배격한 채 사실관계와 법리에만 기초한 판단이었다. 신문진영의 라디오 진행자 김호준은 이를 두고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라고 분개했다. 하지만 삼권 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사법부 본연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일단락된 추미애 윤석열 대립 사태는 비록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긴 했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전해주었다. 근본 사태는 검찰이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 시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개혁의 주체는커녕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코미디 같은 것이었다. 이 사태는 또한 검찰의 독립을 지금까지 정치권이 주장해온 제도 개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검찰을 포함해 정치적 상호작용의 중심에 위치한 권력기관이 그 어떤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정치 권력의 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은 세계 주요국의 역사가 웅변하는 사실이다. 당장 근본추 윤 사태는 검찰이 책임있는 독립을 제도화한 검찰 인사, 감찰, 징계 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여당의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악한 공수처법이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견제하면서도 검찰 스스로 권력 기관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무엇인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검찰의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제도적 개혁에 앞서 검사 개개인이 내면화한 책무성과 소명의식, 이른바 규범성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검찰의 실질적 변화의 시작과 끝은 그 어떤 외생적 제도개혁에 앞서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 자체의 개혁을 넘어 검찰 문제의 근원인 정치적 후견주의의 개혁에 기여할 것이다. 기득권 집단인 검찰 성원들에 의한 이러한 내생적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근본 사태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 검찰의 이천여 구성원들, 심지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일원들까지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이를 지지한 법원의 결정들은 이러한 변화의 희망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총장이 중심을 굳히기에 굳건히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영화된 정치적 검찰을 넘어 진영을 초월한 주범적 검찰의